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을 강의로 만나게 된 국립통일교육원의 이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예비교사를 위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엇일까? 또 평화교육은 무엇이고 통일교육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한다라고 할 때 그 감수성은 어떤 의미일까 해서 오늘 강좌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 교육의 개괄적 측면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또 방향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겠는지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할 강의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통일 감수성이란 뭘까? 그래서 평화, 또 통일, 평화통일 교육, 그리고 감수성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제일 처음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평화통일 감수성에 또 이 어떤 정도의 평화통일 감수성을 지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또 지수 등을 개발하는 이런 노력들을 서울교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첫 번째로 또 평화통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또 가치 태도가 필요하고 또 기능과 실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가 달성이 되었을 때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은 지식 자체보다는 일단 가치 태도, 그다음에 기능 실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교수 역량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평화가 뭘까 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 폭력이 없어야 또 평화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단지 그냥 폭력만 없다고 해서 다 평화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 차원에서 인간이 자기의 숨겨지고 또 타고난 능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여러 환경도 조성돼야 되고 기회도 제공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박탈당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모든 갈등이나 분쟁은 항상 인간이 살다 보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힘, 또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론이나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폭력들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평화교육은 우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다양한 비평화적 요소들을 드러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교육이자 또 가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꼭 필요한 지식이나 가치관들을 갖추어 나가게끔 또 평화교육은 그 목표들을 다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마음에 있어서도 평화를 지향하고 또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또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 또한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상 속에서 어떤 분단 문화와 냉전 문화들이 숨어 있을 때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그래서 당연하게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넘어갔던 수많은 분단 문화, 냉전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또 해결하고 평화 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평화 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중에 첫 번째 1번일수록 조금 더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라고 한다면 번호가 커져갈수록 지금 현재로서는 5번에 해당하는 부분일수록 분단 한반도에서의 평화 교육이 지니는 특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교육은 보편적 측면과 또 분단 한반도로서의 특수적 측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또 평화교육을 할 때 우리 예비교사분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할까? 우선 내용도
평화를 다루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구현되는 방식 또한 분명히 평화적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것을 가르친다 하면서 비평화적 방식을 취할 수는 없겠죠. 또 평화라고 하는 건 단지 결과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평화는 그 평화 교육을 실행하는 소통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 교과이든 뭐 환경 교육이든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지 않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지식도 가치도 또 어떤 기능이나 실천적인 역량들도 모두 어우러졌을 때 갖추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치 평화 교육에 있어서도 딱 그러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뭘까에 대한 인식도 또 이해도 분석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가치관도 갖추고 또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실천 능력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예비교사 분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통합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해서 지도안을 만드시고 또 수업을 설계할 때부터도 지식도 가치관도 능력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구상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실천하게 될 때 선생님들로부터 또 배우게 된 수많은 학생들이 평화 역량을 갖추고 자라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분단된 한반도로서 우리에 있는 수많은 비평화의 상황들은 대부분 분단과 어떤 형태, 조금 아주 작은 양이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분단돼서 또 북한이 통일이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또 일상 속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사실 분단에 기인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교육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측면과 또 분단 한반도에서의 비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볼 수 있을 그런 평화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교육이 분단 한반도의 상황을 알고요. 이러한 분단된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 나갈까 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 의지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평화교육 중에서 한반도에서의 특수적 의미를 담아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어떤 과제를 갖는 게 필요할까? 우선 인류 보편의 가치 를 분단 극복과 연결짓는 게 필요할 겁니다. 또 분단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었던 분단의 폐해들, 또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또 알게 모르게 습관화되고 내면화되어 갔던 우리 주변의 일상 문화까지 해서 분단 극복을 통한 우리의 평화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보편과 특수의 의미에서 또 맞닿아 있지요. 그러면 3번, 4번을 같이 보시면요. 민주시민 교육, 또 생태주의 교육 또한 평화 교육과 맞닿아 있고 분단 한반도의 문제와 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보다 성숙할 수 있었던 민주시민 의식 또한 제한을 받고 또 민주적 가치도 제한을 훼손받아 왔었던 수많은 기간들을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서 권위주의라든지 군사주의 문화들도 또 우리에게 계속 당연시되어 왔던 시절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DMZ가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고임과 동시에 또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립의 장이 되고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교육을 통해서 통일의 문제를 함께 연결지어 살펴보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또 생태주의 교육 또한 더욱더 발전될 수 있게끔 새로운 꿈을 꾸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자, 그럼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또 나의 삶으로부터 또 모든 구성원 또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무엇일까? 우선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개인의 삶에서부터 또 아주 넓어지게는 세계까지 국제 질서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또 나의 삶 속에 이 평화라고 하는 가치와 또 능력을 내면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부터 국제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인식하고 또 이것을 내면화하고 역량으로 갖춤으로써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다. 그럼 또 다른 의미에서 개념화를 한 시도들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지향하는 어떤 목적성 가운데 평화교육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고 지식들이 있고 또 감수성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수많은 의미 있는 교육적인 연구들을 활용을 해서 통일교육의 질적 개선, 조금 나아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담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 통일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통일 북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에도 갈등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한 갈등들도 극복을 하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들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길러나가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갈등이나 힘이나 폭력이나 분쟁 부분을 점점점 평화적인 관계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또 분단 냉전 문화를 극복하고 진공 상태가 되지 않게 그것을 평화 문화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통일 이전에는 남북 간에 공존하면서 어떠한 다양성들이 있구나, 또 서로 존중하고 또 다양한 그런 측면들이 있음을 인정해 나가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나가기 위해서 또 이런 태도들을 갖추고 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다양한 의미와 시사점을 지닌다. 그래서 평화가 뭐고 평화교육이 뭐고 또 평화통일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감수성은 뭘까? 감수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감정일까 해서 그렇진 않고 단순히 정의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감수성을 개념화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외부에 다양한 자극들이 있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하는 그 반응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들을 감수성이라고 해요. 반응이 느리다 그러면 감수성이 느린 거지요. 그리고 그러나 단지 지식이나 정보나 능력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측면들이에요. 그래서 단지 감정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반응을 해도 하거든요. 정말 처음 봤다. 그리고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른다면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뭘 알아야 맛있어 보인다, 듣기 좋네, 시끄러워 이런 반응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감정도 모두 있어야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감정적 측면보다는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감수성은요. 자연하고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른 다양한 존재,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대자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와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반응이 나가요. 아예 무관하다 그러면 반응도 느리거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인식도 또
어떤 감정적인 것도 행위 능력도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다른 존재의 고통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나의 것처럼 수용을 하거나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갖췄을 때도 우리는 감수성이 있다, 뛰어나다, 풍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잘 이해했다, 접수 완료, 그리고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을 확인했다면 이것을 해결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 또한 또 감수성이 가져다 주는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럼 지금 화면만 보시더라도 감자가 있다 보니까 감정인가 봐 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 다시 말해서 협의의 의미로 감수성은 그냥 감정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광의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그 안에 이미 지식적인 측면도요. 지식이나 정보도 또 감정적인 측면도 또 행위 능력도 다 들어가 있고 관계에 대한 인식도 들어가 있다. 이런 모든 측면들이 다 포괄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통일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앞서 보았던 감수성의 의미에 평화, 그 다음에 통일을 연결지어서 개념화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 감정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반응은 감정 반응이지만 이 안에는 이미 지식이나 행위 능력도 조금씩 필요합니다. 우선 분단의 폐해를 겪고 있는 남북 주민 모두의 아픔과 고통을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 동네는 분단 지역하고 멀다. 접경 지역에서 멀다. 나랑 상관없어. 우리 주변에는 이산가족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북한 이탈 주민도 본 적 없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할 경우에는 평화통일 감수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그 지역에서 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든지 또 그 아픔이나 고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껴나가고 또 생각해 나가고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나 자신의 문제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날 때 우리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느끼긴 느껴 알겠어 거기까지 끝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을 초래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도 안 오네, 걱정이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단의 비평화 상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나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는 것. 그러면 우리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비드 힉스라고 평화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그 힉스가 주장한 평화교육의 세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식, 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 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와 태도도 있다. 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개수 얼른 한번 세보시면 평화, 갈등, 전쟁, 핵, 정의, 권력, 성, 인종, 생태, 그리고 미래에 관한 문제 10개죠. 이 유럽의 평화교육 10대 주제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10가지 독일이 이제 서독, 동서독 분단되고요. 서독에서의 초기에 정치교육, 평화교육도 이 10주제를 바탕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과 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 공감 능력, 그 다음에 협력, 단호함,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정치, 문해력, 리터러시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가치관, 그래서 태도.
나와 타인에 대해서 존중심을 갖고요. 열린 마음을 갖고요. 또 생태적인 관심도 갖고요.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통일 감수성 역시 아까 단지 감정적 측면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이라고 했죠. 이러한 세 가지 측면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연구 차원에서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의 교육 목표를 지식 이해 영역과 기능 역량 영역과 또 태도 의지 영역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 뒤에 그 목표들을 세 개씩으로 또 할당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지식 이해 같은 경우는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즉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나 선입견이 지배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알아나가고요. 또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난다면 어떤 미래상을 또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비전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 또 기능이나 역량이라고 할 때도요. 우선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여 능력, 또 대화, 토론, 타협,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또 갈등이 있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태도, 공감하고 존중하고 관용할 줄 아는 태도. 또 나와는 다르지만 그런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즉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도 굉장히 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9가지의 요소 중 하나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목표 살펴봤고요. 내용 요소들은 또 분류 항목을 개인, 그다음에 가족, 이웃, 학교, 이렇게 사회 공동체, 또 국가, 민족 공동체, 더 넓게는 세계와 생태 공동체 영역으로 어떤 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내용 요소들도 포함을 해보았습니다. 개인 영역에서는 인권, 또 자기도 인식하고 자기를 존중해야 되고요.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비판적 사고력, 이래야 비평화도 살피고 성찰도 하지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 또 감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또 사회 내에서는 나와 동일하지 않은 다양한 가치관이나 의견을 갖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과 먼저는 소통하고 개방성 가운데서 대화를 하고요.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을 하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관용이나 공감이나 배려,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통일 쪽과 더 가장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게 국가 민족 공동체 영역일 텐데요. 평화 공존할 줄 아는 능력, 또 차이를 인정하고요. 남북뿐 아니라 우리 남 내에서의 갈등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까? 또 북한 체제와 주민의 삶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고요. 먼저 온 통일로서의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또 어려움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함께 살피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는 능력들도 필요할 겁니다. 또 보다 시야를 넓게 해서 남북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또 세계 차원에서의 또 평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들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남북 간의 글로벌 다문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룰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의미들을 또 갖추고 있는 그런 가치가 민족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래서 열린 민족주의여야 하겠지만 민족 공동체 의식은 남북을 가장 또 빠르고 손쉽게 만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드는 또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1세기의 민족 공동체 의식은 어떠해야 할까?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경제, 비경제 차원의 노력과 또 통일을 통해서 얻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내용 요소로 다루는 게 필요할 겁니다. 또 세계 생태 공동체 차원에서도요. 동북아시아 전체는 비단 남북만이 아니라 수많은
군사 무기나 또 국방비나 또 아주 많은 인원의 군대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정의와 평화와 또 번영, 또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더욱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또 좁게 든 DMZ, 수많은 지뢰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전쟁이 다시는 있지 않게끔 또 생명윤리와 또 생태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할 그런 평화통일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수의 차원에서 꼭 다루어져야 될 내용들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이렇게 다루어지지만 제가 5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수업 때 꼭 다루시면 좋아요. 우선 지식과 이해 차원에서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하려면요. 분단이 분단됐나요? 저도 모르게 언제 분단이 됐대요 하면서 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허락도 안 받고 분단되다니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북이 분단됐고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폐해가 어떤 것이고 이러한 분단들을 극복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또 분단이 극복되고 통일을 이루게 되면 어떤 미래상이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수성이 함양되고 표출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이 좀 달라는지겠지만 우리는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한 바와 같이 평화 통일을 이룬다라고 통일정책의 근간인 헌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또 1994년 국회 비준까지 받아서 여야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우리 정부의 유일한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민족의 통합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화해 협력을 하고 단계별로 남북연합을 거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일민족 일국가의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 분단이 길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 어려워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되 우선은 민족 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화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기본 입장을요. 1994년 이래로 수많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나갔어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내용에 대한 지식도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또 알고 계시면 좋지요. 남북은 갈등만 있었느냐? 그럼 협력의 역사를 사료나 어떤 자료를 봐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또 반대로 협력했고 무조건 동반자이기만 해. 나빴던 거 없어 라고 한다면 현재 또 적대시하고 다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남북관계는 갈등도 협력도 둘 다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고요. 우리 한반도 주변국 이 통일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측면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 좁게 보더라도 미중일러에 대해서 통일 공공 외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또 통일의 우호적인 입장들을 가진 주변국들로 변화시켜 나갈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 주변국은 절대로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패배의식에 멈춰 있으면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통일 공공외교가 뭐냐 하면 주변국의 지도자들은 솔직히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에 더 관심이 많겠는지 자기네 국민과 또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 등을 통해서 집권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겠어요? 자기의 집권에 더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시진핑 1대1로라든지 푸틴 신동방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원칙들이 잘 이루어져야 또 능력을 인정받고 또 집권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분단 한반도 일대와 통일되고 평화가 정착된 한반도 중에 어떤 것이 그 주변국들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고 1대1로 정책이나 신동방,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더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느 쪽이 나을까로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갈 수 있겠지요. 해서 주변국 이해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남북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해서 나의 문화 역량을 갖춰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실수하거나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러스틱의 연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이나 고질적 분쟁 상황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팔레스타인을 이해해 보자,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맨날 전쟁했고 또 폭탄이 막 터졌고 이랬기 때문에 안 먹힌대요.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된대요. 쟤네가 먼저 그랬잖아요 하면서 지식이 교육이 안 먹힌대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스라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그룹은 그냥 놔두고요. 또 한 그룹은 실험 집단으로 삼아서 아예 다른 나라 사례, 즉 북아일랜드 사례를 동영상 등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 작동하지 않게 아예 제3국의 외국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이를 주고 어떤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아이의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서술해 보자라는 글짓기 테스트를 양쪽에서 같이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는 숫자대로 24%와 94%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대요. 이건 뭐냐면 제3국에서의 갈등 사례를 보지 않고 학습하지 않고 바로 팔레스타인을 이해하자라는 식의 어떤 테스트나 수업이나 이런 활동이 주어질 때 마음을 닫는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입장들을 한번 잘 이해해 보겠다고 해서 쓴 친구가 24%밖에 안 되고요. 쓰더라도 전쟁이나 죽음이 자꾸 단어가 들어가더래요. 반면 다른 나라의 사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닫진 않고 마치 드라마 보듯이 다른 나라 연구하듯이 해서 그냥 이렇게 좀 보고 나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사례 학습이 됐던 거예요. 북아일랜드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갔던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학습하면서 아, 평화적 갈등 해결은 저런 거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똑같은 테스트를 했는데 94%나 되는 사람들이 쓰더래요. 이제 마음이 닫아지지 않아서 그 지식 학습들도 저절로 이제 쏙쏙 잘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쓸 뿐만 아니라 갈등 해결이나 협상이나 조정 등의 긍정적 용어들을 배운 대로 활용해 가면서 글짓기를 하더래요. 이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지식이 가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먹혀요. 그래서 직접적인 설득에 의거한 교육보다 때론 고질적 분쟁 사회 속에서는 간접적 방식의 사례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라든지 주변국의 사례들이 오히려 통일 교육에 있어서도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증거가 되는 연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통일 감수성에 있어서 상호문화 이해, 그다음에 남북 상호 이해, 또 문화 다양성, 다문화 이해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조심스러운 게 북한,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은 다문화라는 단어를 몹시 불편해하고 또 때로는 분노해요. 우리가 왜 다문화냐고, 민족을 왜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 가정들과 똑같이 취급하느냐고 하면서 막 화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다문화라는 영미권의 용어보다 독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호문화 이해교육, 또
아일랜드의 상호 이해 교육, 또 프랑스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서 남북의 문화를 이해해 보게끔 하는 것은 중요할 거다. 예를 들면 북한의 문화만 아는 사람, 남한의 문화만 아는 사람, 남북의 문화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단어 하나도 그래요. 나 오늘 뜨덕국 먹고 왔어요 라고 누가 말해요. 뜨덕국이 뭐야? 뜨덕국 뜯어서 국 끓였대요. 뭐 같습니까? 예, 밀가루를 뜯어가지고 수제비죠. 그러면 이상한 거 먹었나 봐 라고 하면서 놀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 그거 알아. 우리가 수제비, 손 숫자 써서 손으로 집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또 북에서는 뜨덕국이라고 부른대. 나 그거 알고 있고 또 그게 지역의 용어일 뿐이다. 어느 게 옳은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지역 일부에서도 뜨덕국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보셨을 때 뜨덕국만 아는 친구, 수제비만 아는 친구, 또 뜨덕국이 수제비이고 다양한 지역의 용어들이 있음을 아는 친구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이 뛰어난 겁니까? 마지막 친구겠죠. 그래서 우리의 북한 이해 교육도 북한을 알아서 통일하자 이런 의미라기보다 또 자칫하면 북한은 너무 가난해 라고 해서 통일 비용 걱정하게 되거나 어쩜 우리랑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질화 때문에 무서워서 통일하겠나 라고 반통일 의지가 생겨나게끔 되는 불상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발전되고 최신의 모습들만 하다 보면 미화하는 측면들 또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즉 북한 이해 교육을 저는 상호 문화 이해 교육 또는 상호 이해, 문화 다양성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북아일랜드 상호 이해 교육의 경우에는 우선 존중에서 출발을 해요. 이건 뭐냐면 카톨릭 계열과 개신교 계열의 거주지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학교도 달라져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한 번도 얼굴 한 번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 뿔 달린 도깨비일 거야 이렇게 비인간화 현상까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실제로는 무력 투쟁으로까지 생겨났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 중 하나가 북아일랜드 상호 이해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존중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을 이해해서 창의적으로 제3의 방법들로 해결을 해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냥 존중했고 빠이빠이도 아니고 갈등도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다시 또 헤어져서 다신 보지 말자도 아니라 가만 보니 네가 있으니 나도 발전된 거고 내가 있으니 너도 안정적으로 잘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떤 연관성을 찾아내가고 의존성을 찾을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그냥 갈등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의존해서 더욱 도움되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모두 갖추게 되는 역량 증진으로도 가요. 이러한 상호이해 교육의 결과로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개신교 학생들 지역이 좀 달라도요. 섞어서 학생들을 받아요.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좀 아직도 이제 좀 나뉘어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부 예산으로 방과 후 교육으로 예를 들면 어디 봉사활동을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박물관을 견학 갔다 오거나 할 때 1대1의 숫자로 그래서 이쪽 학생 10명 저쪽 학생 10명으로 팀을 짜서 공동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추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있게 된 아까 그 공립학교들의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어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일랜드어가 따로 있고 아일랜드 역사도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북아일랜드라는 지역은 아일랜드어와 아일랜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건너왔고 현재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는 또 영국령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쓰고 또 개신교가 익숙하고 이런 거야.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합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는
아일랜드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요. 아일랜드 역사도 배우고 그다음에 영국 역사도 배워요. 즉, 배울 게 많아서 힘들다 이럴 수는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양성 역량 둘 다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더 풍부한 다양성을 갖추게끔 되는 노력들이 또 많은 주변의 평화교육 사례들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과 태도는 어떨까 해서 이제 가치관과 태도 차원에서는 앞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압축적으로 볼게요. 먼저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을 하고 통일 관심을 갖고요. 나와는 다른 통일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존중하고 어떤 경청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배려하거나 한다면 이것은 마치 자칫하면 똑같이 동등하게 바라보질 않거나 약자로만 봤거나 열등하게 본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배려보다는 존중, 서로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갖고 공감을 해나가고 진정으로 진심 어린 상호 존중을 해나가는 게 북한 이탈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또 북한의 주민생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들을 갖는 게 필요할 거예요. 모두 수업 때 다루어질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예비교사 분들은 선도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랑 비교할 바 없이 통일교육의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도덕 시간 때 빼고는 그 뒤로는 통일을 대학 내내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군대 가서 처음으로 북한 얘기 또 들었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에 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을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효능감은 원래 자기 효능감 평생교육에서 쓰는 것을 제가 이제 평화통일 효능감으로 용어를 바꾸었는데요. 외적 효능감은 내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참여한다고 해서 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있겠어? 라고 이 효능감이 낮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있다고 해도 잘 안 하겠죠. 그렇죠? 반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좀 해봐야지. 나도 내가 좀 더 아무래도 얘기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의견들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공모전 내는 족족 장려상이라도 나는 탔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적 효능감은 타 대학이나 타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식견을 그래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잘 안다.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보다 잘 모른다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수업도 많이 들었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통일과 북한 관련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선도대학에 계신 우리 예비 교사 여러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능과 실천. 여기서 자료 수집 및 활용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로 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통통평화학교에다가 통일부 홈페이지와 통일부 유니티비, 그다음에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등등이 공신력도 있으면서 또 저작권 문제도 거의 해결을 해놨으면서 유튜브들은 가끔 이제 초상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면서 재미있게 구상이 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수집 및 활용 능력들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 보아야 그래야 목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를 찾으러 다녀보아야 훨씬 더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사전도 사전 찾아서 뭔가를 해보거나 하면 그 단어가 훨씬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잖아요. 또 편리하게 그냥 검색해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도 내가 검색을 해서 찾은 거는 기억도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 여유 될 때 교육원,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또 교육부의 통통평화학교, 또 통일부 유니티비,
그다음에 통일부 홈페이지, 남북한화재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사이트들을 또 남북통합문화센터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으면 그냥 통일부에만 들어가도 밑에 배너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골라서 다니셔도 돼요. 기억 못 하셔도. 그래서 많이 다녀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참여 역량과 또 통일 미래를 내가 상상할 줄 아는 그런 능력, 갈등 해결 능력, 경청과 타협 능력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끔 학교 폭력 얘기할 때도요.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이런 경우들도 뉴스 등에서도 종종 보지요. 다른 그 사회심리학 연구들, 전쟁 연구들에서도 그렇대요.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피난민 이런 것들, 지금 아프간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어린 시절에 폭격이 떨어지고 전쟁 나고 사람이 희생되는 걸 봤잖아요.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자라나서도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을 하는 부분을 배운 적이 없는 바람에 너무 곤란해하고 어려워한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게끔 되고 누군가가 폭력적 해결을 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정당화하게끔 되기도 한대요. 이렇다는 건 학습됐다는 거죠. 폭력도 학습된다는 거. 그럼 역으로 평화도 학습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라는 장에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평화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평화적인 자료들을 또 접하고 또 평화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쌓이면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내적 특성이자 또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평화 역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 단계 우리 예비교사분들이신데 초등학교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벤트처럼 뭔가 활동을 하고 때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나게 하죠.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또 말도 해가면서 할 때 그 학습 효과가 가장 높대요. 그래서 실제 조사도 하고 탐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 다양한 방식들로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미 참여 역량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크고 작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입니다. 교수 역량 차원에서 통일 감수성은 어떤 게 필요할까? 그래서 학습자 관심의 바탕을 두고 평화통일 교육 목표를 수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적으로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 무엇보다 수업 도입 차원에서는 관심을 증진하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마음에 있는 얼음, 아이스를 브레이킹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거는 통일에 잘 없대요. 뭔가 생각이 있어요. 안 좋은 쪽 생각인 경우도 꽤 많죠. 그렇죠? 왜냐? 학교 때문이 아니라 학교는 수업을 잘 구성해서 하는데 바깥에 뭐 유튜브든 뉴스든 워낙 자극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통일 북한 별로 이렇게 하고 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얼음장을 깨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동영상이나 퀴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료 수집 능력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고 학습자 관심을 증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영상들을 찾아서 시작 때 하나씩 틀어본다든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학교 급별로 또 과목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류된 걸로 거기에 딱 맞는 걸로 골라서 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내용 조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이 청소년기였을 때 남북관계나 통일 그 상황과 지금 어린이들이 또 접하고 있는 남북관계나 통일 상황이 달라서 나에겐 당연한데 학생들에겐 당연하지 않은 인식들도 있겠지요. 또 다양하고 학습자들이 즐거울 수 있을 연합 효과로 통일은 즐겁구나라는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하고 또 흥미로운 수업 방법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융합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할 거다. 우선 이제 만화임 세대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만화임은 우리 예비교사 분들이 가르치게 될 초등 단계, 그러니까 아동기는 감정적 지각이래요. 북한 별로 싫어, 극혐 막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적 지각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지어진대요. 그 바탕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수업을 들어봤자 북한 싫다라는 감정이 또 있으면 쌓여나가봤자 모래 위에 집 같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층 경험, 감정적 지각을 통해서 즐겁고 또 민족 동질성이라든지 다양성 또 이런 부분들로 폭넓게 감수성들이 증진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중등 단계를 가게 되면 나하고는 좀 멀어도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추상적인 이런 마인드들이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된대요. 그래서 또 여러분 나이인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20대 중반 정도까지도 아직도 형성 중이래요. 그래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우리 서울교육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예비교사 분들의 통일인식을 증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거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확 바뀌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25세경까지 이제 안정화되면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된대요. 예비 그 교사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선생님들 되시고 그 통일교육 선도대학인 서울교육대학의 수많은 배출된 선생님들은 아마 통일인식이나 전문성이 굉장히 높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세대들의 특성들을 맞추어서 점점점 이제 세계적 이슈에 관심이 많죠. 민족 이슈 자체보다는 글로벌 세계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요. 또 기성세대나 권위, 공권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회적 신뢰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럼 뭐냐면 또래를 통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자단이라든지 신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이렇게 평등한 입장에서 스스로 해보는 통일교육도 고려해보면 좋고요. 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라는 옛날 이름 통일교육 지침서였어요. 혹시 우리 그 예비교사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없으신 분 있으면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방향과 관점으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나 받아두시면 40쪽도 안 되고 소책자고 글씨도 큰데 모든 엑기스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지도안을 짜신다든지 뭔가를 할 때도 시험 공부를 하실 때도 또 든든하실 겁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강추하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가 목표 부분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인데 통일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평화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를 확립해 나가는 부분들이 초등통일교육에서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옛날에는 목표로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2018년에 이 지침서부터는 끝에 두 개 있죠. 평화의식하면 그다음에 민주시민의식 고양이라고 하는 부분도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라고 연결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은 또 여러 과목을 다 다루시기 때문에 연결짓기도 좋지요. 그래서 평화교육,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노력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26일자로 4년에 걸친 전국적 차원의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다 사회적 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통일국민협약을 도출해 냈어요. 4년에 걸쳐서 도출이 됐어요. 독일판 보이텔스박 협약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통일부 통일국민협약으로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오른쪽 끝에가 자료실이잖아요. 자료실에 보면 거기에 국민협약안 6쪽짜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공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국민협약이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도출이 완료됐단 말이야 라고 이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국민협약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기조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통일의 원칙을 우리들이 합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 올리자. 그래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에 의거해서 상향적 방식으로 수렴해서 올린 통일교육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사례로 가장 최근의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일 국민 협약, 통일부 통일 국민 협약 안이 6쪽짜리로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두시면 또 다른 제2의 통일교육 지침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거는요. 이제 평화통일이 무엇이고 평화통일 감수성이 뭘까? 또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지식, 그다음에 가치, 태도, 기능, 실천, 그리고 교수 역량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또 강의를 들으시는 예비교사 분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 그래서 식견도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 참여 능력도 뛰어난 그래서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리더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많은 초등학생들은 선생님들 덕분에 통일 시대의 리더가 되고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